많은 거 하면 여러분 뭐가 많은 거야? 면역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기가 면역체, 엄마의 초유에 있는 면역체를 받음으로써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무슨 면역이라고 합니까? 저절로 받은 거죠. 주사 맞아서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자연. 그죠? 그리고 또 면역체라는 거는 치료제가 들어간 거죠. 치료제가 들어간 거는 수동.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유가 우유에 비해 많은 게 뭡니까? 이래 말하면 비타민 A 그리고 당분이 모유에 더 많다는 거. 되셨죠? 알고 계시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후감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산후감염은 모성사망의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산후감염. 산후감염 때문에 뭐가 생길까? 열이 나니까 산후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만하고 나서요. 하루 정도는 열이 날 수 있어요. 분만 후에 하루 정도는. 왜? 그때 왜 열 날 수 있어요? 얼마나 분만한다고 힘들었겠어. 진통한다고 땀이란 땀을 많이 무지무지 흘렸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땀이 빠져나가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탈수가 일어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탈수로 인해서 24시간 이전에는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열을 무슨 열이라고 했다? 탈수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탈수열은 언제 이전에는 나타날 수 있다? 24시간 이전에는 열이 어느 정도는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 아니다?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탈수 때문에 열이 난 거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물 주면 돼. 물이 빠져나가서 열 난 거니까 물이 들어가면 열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분만 후 24시간이 지났는 거예요. 분만 후 24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계속 38도 이상 이틀 이상 열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탈수열이 아닌 거죠. 이런 열을 뭐라고 한다? 산후감염 또는 산후열. 그리고 이거는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균이 주로 어떤 게 많다? 연쇄상구균이라는 원인균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쇄상구균 하면 여러분 뭐 어떤 거 참고로 떠올라? 연쇄상구균 하면 산용열의 원인균, 그죠? 그리고 또 성홍열의 원인균, 성홍열 원인균, 그리고 또 사구체 신염의 원인균, 그죠?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이런 것도 연쇄상구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후감염, 열이 날 때 이때는 어떻게 간호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감염이 생겼을 때는 쉬어야 돼. 그래서 감염일 때는 안정이에요. 그리고 열 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줘서 조금 그거 열을 났을 때는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분도 주고, 그리고 또 감염이 연쇄상구균 때문이라면서 그럼 균을 좀 죽여야 되겠죠.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이런 거 주고 또 잘 먹어줘야 되겠죠. 외우지 마 여러분. 간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분만 후 3일째 24시간 이전이 아니에요. 24시간 이전이라고 하면 탈수열이고 정상인 건데 3일째 체온이 39.2도래. 그럼 이거는 3일째 이렇다는 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무엇으로 의심할 수 있다? 산후감염, 그죠? 또는 산용열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산후감염은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24시간이 지나서부터 열이 나는 거야. 그죠? 요거를 산후감염, 산용열이라고 한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 후에 산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감염에 가장 대표적인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궁내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궁내막에 안에 있는 막에 염증이 감염이 일어난 거죠. 감염이. 그래서 이거는 가장 흔한 산후감염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때 자궁 안에 염증이 어느 부분에 잘 생길까요? 지금까지 임신 중에 태반이 붙어 있었던 자궁의 부위, 거기가 어디지? 자궁 저부, 그쪽에 염증이 잘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염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하면 증상은요. 이때 자궁내막염은 여러분 왜 생기냐면 안에 오로가 너무 많은 거야. 오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분만후에 나오는 분비물인데 그 분비물이 양이 3주 안에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근데 그 오로가 너무 많으니까 안에서 다 나오지 않고 시간도 걸리고 안에서 썩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에서 오로는 원래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리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에 오로가 쓰레기 썩듯이 썩고 있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로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고 악취가 나는 오로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오로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로는 처음에 적색, 갈색, 백색 색깔이 점점 이제 옅어져야 되는데 암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궁내막염은 염증이니까 열이 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38도 이상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 오로가 많다는 말은 안에 쓰레기가 많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수축이 막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산후통, 아기를 낳고 일주일 정도 아픈 배 있죠. 이것도 굉장히 심해요. 자, 되셨습니까? 자, 증상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오로가 안에 많아서 썩고 있는 게 자궁내막염이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는 자, 먼저 염증이지. 제가 모든 염증은 쉬어야 돼. 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다량의 수분도 먹어주세요. 열이 많이 나니까 수분 섭취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자궁내막염은 여러분 오로가 안에서 제대로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오로가 빨리빨리 나가려면 자궁이 어떻게 된다? 수축이 막 돼야 돼. 그런데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오로가 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사 지시에 따라 자궁을 억지로라도 수축을 시켜서 안에 있는 오로를 빼자 해서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자궁 수축제 이름이 뭐죠? 옥시토신이라는 거를 주서 오로를 바깥으로 밀어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염증이니까 항생제를 줄 수도 있죠. 항생제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오로가 어때야 돼요? 빨리빨리 빠져나오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궁 수축제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절로 오로가 빨리 저절로 잘 빠져나오려면 산모가 어떤 자세를 해줘야 된다? 자세를 반좌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 자세 했을 때 무조건 산부인과니까 절석위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 절석이는 다리를 올렸잖아. 분만대에. 그러면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오로가 어떻게 나오겠어? 올렸는데. 그러면 아랫도리 쪽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줘야 중력에 의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때 취하는 자세가 반자위예요. 그래서 반자위는 자궁 내 오로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 오로 배출 촉진할 때 어떤 자세가 좋냐 이래 말하면 반좌위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혈전성 정맥염도 분만후에 있을 수 있는 감염이 되겠습니다. 자, 혈전성 정맥염은 여러분 이거는 모성간호뿐 아니라 성인간호나 이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자주 낳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혈전성 정맥염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혈전이 피떡진 거지. 피떡이 혈관 안에 있으니까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럼 이 피떡은 왜 생깁니까?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되니까. 왜요?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의 원인은 오랫동안 누워있고 침상 생활을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때 혈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간호라는 건 이미 생겼을 때 하는 간호예요. 그럼 끝에가 정맥염, 염이죠. 앞에 자궁내막염 어떻게 했어? 안정했죠. 혈전성 정맥염, 염증이니까 얘도 안정해야 돼. 그리고 또 식사는 좀 잘 주고
그 다음에 이때 마사지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마사지는 혈전이 생겼을 때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마사지를 하면 혈전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경련일 때도 마사지 하지 않았어. 그리고 동상 입은 부위도 마사지 하지 않았어.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도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지를 어떻게 해준다? 올려준다 입니다. 다리를 올려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간호에서 냉도해도 되고요. 온도해도 돼요. 냉요법, 온요법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균의 문제로 또 염증이 심해진다면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또 혈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녹여야 되겠죠. 그럼 응고가 안 되게 해야 되겠죠. 혈전을 녹이려면. 그래서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간호, 눈도장 그래도 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왜 생긴다 그랬어요? 안 움직이고 누워 있어서 생긴다면서요. 그럼 일찍 일어나 움직이면 혈전성 정맥염 예방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이때 일찍 일어나서 24시간 이후에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라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조기 이상 이에요. 그리고 또 혈전이 안 생기려면요, 다리를 평소에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간호할 때도 생겼을 때도 올려줬고 예방에서도 다리를 올려주고, 맞나요? 그리고 또 수분 같은 거 권장하고, 특징은 뭐 크게 아니고, 그리고 또 취침 시에는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신지 말고 벗어주고, 그리고 다리 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는 게 혈전성 정맥염입니다. 되셨습니까?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유방의 감염,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유방감염에서는 여러분 단순한 유방염이 생겼어요. 자, 단순한 유방염이라는 거는 젖 나오는 유선이라는 게 젖 나오는 곳이거든요. 젖이 나오는 유선에 그냥 단순히 유방에 염증만 생겼어. 그러면 염증이 생겼으니 항생제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항생제를 들어가면 수유를 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단순한 유방염이면요, 항생제 주면서 수유를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항생제 주면 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안 준다고 했는데 줄 수 있어요. 단순한 유선염일 때는.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염증이 있을 때는 보통 얼음 주머니 이런 거 적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생제를 주면서 수유를 지속할 수 있다.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자, 그런데 유방에 젖 나오는 부분, 유선에 고름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 고름을 어떻게 했을까? 짜냈겠죠. 그거를 고름을 짰다, 배출했다. 고름을 배농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고름이 생겨가지고요, 고름을 짰어요. 그럼 이때 유선에 고름이 생겼다면 아기가 그 우유를 먹으면 어떤 우유를 먹은 거야? 고름 우유를 먹은 거겠죠. 그럼 고름 우유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선은 유선에 농양이 생기고 배농을 짜는 거를 했다 하면은 수유를 중단합니다. 항생제 물론 들어가면서 수유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니까 얼음 주머니는 되지만. 되셨어요? 여러분 위에 거랑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단순한 유선염일 때는 항생제 주면서 수유해도 되고, 유선에 농양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 주면서 수유를 중단한다는 거. 두 가지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자,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HPV라 그랬죠. 그죠? HPV 바이러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거는 남자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남자에게 이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에게 갔어. 그럼 여성도 HPV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겠죠. 근데 이 여성에게 이 바이러스가 가면 어디를 되게 호시탐탐 좋아한다? 자궁에 가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HPV 바이러스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높은 거는 어떤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높습니까? 했을 때 기혼자, 어쨌든 간에 성경험이 있는 사람한테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높거든요. 그리고 또 다산부, 그리고 첫 성교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성경험이 더 많이 노출됐다는, 일찍 노출됐다는 거죠. 또는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성경험이 더 많겠죠. 그리고 또 포경 수술을 안 한 남성, 조금 지저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파트너인 여성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경이 불결한 남성,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높다, 그 뜻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세계보건기구 어디예요? WHO죠.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산전진찰을 받는 횟수를 정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돈이 조금 더 생겼을 땐 2번 가고, 돈이 조금 적을 때는 뭐 안 가고, 이렇게 아니라 정해놨다 그랬어. 그랬을 때 7개월까지는 어떻게 간다? 한 달에 한 번 간다. 껌이죠.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개월 이후에 8개월, 9개월 때는 한 달에 좀 더 자주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2번 가는 거예요. 그 말은 2주에 한 번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달은 어떻게 간다? 마지막 이제 9개월 지나서 출산할 때까지는 얼마 더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한 달은 4주니까 한 달에 4번 간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묻지 않아. 이렇게 요즘엔 간단하게 묻지 않죠. 그럼 어떻게 물었다? 인부가 모성 클리닉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30주에 갔다. 자, 30주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번 언제 가야 돼요? 자, 30주라는 거는 한 달은 4주니까 개월수로 나눠보면은 한 달은 4주니까 4, 7, 28. 그러면 한 7개월 반 됐네. 맞나요? 28주 지났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8개월, 9개월에 해당되죠. 30주라는 거는. 그럼 얼마다 갔어?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갔지. 그럼 34주에 갔다 왔으니까 언제 갈까요? 32주에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럼 32주에 갔다 왔어. 그럼 언제 갈까? 4, 8, 32, 8개월 때 갔다 왔다는 소리네. 그러면 한 달에 2번 가는 거니까 34주에 가겠죠. 그럼 34주에 갔다 왔어. 언제 갈까? 36주에 가겠죠. 맞나요? 36주는 4, 9, 36, 9개월 때 갔다 왔네. 그럼 9개월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디에 되는 거야? 마지막 달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간다? 37, 38, 39 하고 출산될 때까지 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산전관리는 그럼 왜 받아야 됩니까?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려고 받는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불편감이라고 그랬어.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다, 불편감. 그 말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많이 우리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 가야 되나 안 가도 되나 이런 거를 묻는 거 많이 물었었어요. 그럼 이때 불편감은 안 가도 되는 정상적인 건데 이게 초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중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말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첫 번째,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불편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불편감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구별하는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불편감 중에서 사례를 말하면서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의 불편감을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편하시라고 적어 놨거든요. 요 내용 여러분 적어 놓으셔서 시험장에서 한 번만 눈도장을 잘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초기에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양가 감정, 그리고 또 유방이 뻑뻑하니 묵직한 유방통, 그리고 속도 미스미스미스 끓이죠. 오심구토, 속쓰림, 그리고 또 초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다? 빈뇨라는 게 있는 거 기억납니까? 빈뇨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불편감은 유방통 또는 빈뇨, 심계항진. 심계항진은 어떤 거였어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거. 이게 초기의 불편감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면 빈뇨 기억하십시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기의 불편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질분비물이 많아져요. 질분비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때 생기는 질염이 뭡니까? 모닐리아 질염,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원인대, 자, 골반 이어주는 인대 쪽이 목적지근하게 아픈 거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중기의 불편감에서 기억하실 거는 요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중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럼 이 요통은 왜 있다? 요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래 말하면 자궁이 커지면서 배가 앞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뒤에서 보면 요추 허리가 어떻게 돼요? 꼬부러져 있죠. 허리 척추가. 그래서 일어나는 요통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요추 만곡, 꼬부러졌으니까 요추 만곡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통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갑자기 졸도하고 실신한다 이런 말 하면은 누구나가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수험생들이. 근데 이 졸도와 실신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체위성 저혈압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은 정말 인부의 불편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체위성 저혈압이라는 게 어떤 자세를 하고 환자가 누웠다는 거야? 똑바로 누운 거지. 그 앙와이로 누웠는데 커진 자궁이 아랫도리 쪽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꽉 누르고 있겠죠. 그럼 우리 혈액순환 할 때도 아래쪽에 있는 피들이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다시 또 바꿔주고 할 건데 아랫도리 쪽에 피들이 심장 쪽으로 안 오는 거지. 그럼 거기 피들이 심장 쪽에 안 오니 결론은 심장 쪽에 피가 부족한 거죠. 그럼 심장에 들어오는 모여드는 피가 부족하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지.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졸도하고 실신하는 거죠. 이거는요, 커진 자궁이 아래쪽에 있는 하대정맥 쪽을 꽉 눌러버려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자궁이 커져서 누르는 거니까. 그러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측위로 눕는다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가 다 좌측으로 눕는 거였죠.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도 어느 쪽으로 누워준다? 왼쪽으로 누워줍니다. 좌측 위로 취해준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양증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피부의 착색, 그래서 이 착색은 뭐 임신선 이런 거는 이제 살이 트는 거죠. 그리고 복부 중앙선, 이거는 복부 중앙에 검은 선이 꺼지는 거, 흑선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가슴앓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슴앓이. 자, 이 가슴앓이는 왜 있을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 있죠. 프로게스테론, 이게 분만 임신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야. 왜냐면 태아가 안에서 편안하게 릴렉스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자궁만 릴렉스 시키면 되는데 어디를 릴렉스 시킨다? 위에, 식도와 위에 시작되는 분문, 그쪽의 관략근도 릴렉스 풀어주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쪽에가 싸하니 아픈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이유는 커진 자궁이 위를 압박하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리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심장질환이 아닌 거예요. 언제 있을 수 있다? 중기 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방광 뒤에 아까 자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궁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장이 있다 그랬지. 그럼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니까 방광을 앞에 있는 방광을 꾹꾹 누르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 그리고 뒤에 있는 직장을 꽉꽉 누르니까 변이 안 마려워. 오히려 눌러버리니까 마렵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변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불편감이다? 중기의 불편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기에는 어떤 불편감이 있습니까? 하면은 말기 때는 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하지 정맥류뿐 아니라 음부 쪽에 치질 이런 것도 다 정맥류거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자궁이 자꾸 뭉치는 거예요. 근데 배는 크게 안 아프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한 번씩 뭉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빈뇨가 이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태아가 36주 이후는 내려오죠. 그래서 골반 안으로 태아가 낑겨서 내려오니까 안에서 머리가 태아의 머리가 앞에 있는 방광을 꾹꾹 건드리겠죠. 그죠?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수도 있어. 빈뇨. 그러면 빈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임신 초기에도 있을 수 있고 임신 말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특징이죠. 그리고 또 자다가 다리에 경련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다리 운동을 족배, 족저굴곡을 막 움직이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리에 부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리 부종이라 그랬어요. 다리에 부종은 있을 수 있지만 얼굴이나 손가락이 붓는 거는 비정상. 임신 중독증이니까. 그리고 또 폐를 압박하니까 커진 자궁이 호흡을 어떻게 할까요? 헐떡헐떡 하겠죠. 짧은 호흡이 있을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임신했을 때 불편감에서 초기의 불편감은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빈뇨 그리고 또 여기 유방통 뭐 요런 거 오심구토 나실 것 같고 신계 항진 뭐 요런 거 초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럼 중기의 불편감은 어떤 게 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체위성 저혈압 그리고 또 가슴 알이 있을 수 있다. 말기의 불편감은 정맥류 그리고 빈뇨 그리고 다리 경련 이런 것 등이 또 다리 부종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양수 천자입니다. 자, 태아가 안에서 둥둥 떠있는 양수 있죠. 그 양수의 물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양수 천자인 거죠. 그럼 이 양수 천자는 왜 합니까? 하면은 태아 기형을 검사하려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수에 아기가 빨가벗고 태아가 안에서 둥둥 떠 있으니까 태아 각질 같은 세포들이 떨어졌겠죠. 그럼 그 양수를 천자에 보면 태아의 세포 같은 게 나오겠죠. 그거를 보고 태아 기형이 유무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양수 천자인데 언제 보통 하냐면 16주에서 17주에 실시를 하고 이 양수 천자는 누구한테 합니까? 한다면은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그리고 또 유전성 질환을 부모가 갖고 있을 때 또는 결함아를 출산했던 경험이 있을 때 이럴 때 기형아 검사를 해보는 게 양수천자입니다. 그럼 양수천자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셉틱하게 무균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감염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리고 또 찌르다 보니까 바늘이를 양수 속으로 양막 안으로 집어넣어서 찌르다 보니까 태아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태반이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제대 또는 엄마 모두가 다칠 수가 있는 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위험은 태아가 유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태아에게 해를 줬다면. 되셨습니까? 그게 양수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그 1형 당뇨, 2형 당뇨 그리고 세 번째가 임신성 당뇨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임신성 당뇨는 이거는 임신했을 때 만약에 당뇨가 생겼다면은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주의사항에 들어가냐면요. 보통 때는 임신이 아닐 때는요. 당뇨일 때 혈당 강화제, 이게 뭔데요? 혈당약, 즉 쉽게 말해서 당뇨약이라고 하죠. 혈당 떨어지게 하느냐, 그거를 경구용으로 먹어도 돼요, 원래는. 그런데 임신했을 때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금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부가 임신하기 전에 당뇨가 있었어. 그때는 먹는 약으로 먹었거든. 근데 임신했을 때는 먹는 약은 금지라고요. 왜냐하면 태아한테 문제를 줄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혈당을 떨어지게 합니까?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먹는 약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인슐린 주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 주사는 해가 없습니까? 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호르몬이니까. 어디서 나오는 호르몬?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되셨습니까?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이제 임신 출산을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당뇨를 관리한다면 먹는 약을 먹어도 되겠죠. 임신 중에만 인슐린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먹는 약 먹지 말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당뇨가, 엄마가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태아한테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밑에 줄을 꺼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태아나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선은 거대아, 그래서 거대아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몸무게가 4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당뇨가 있으면 왠지 태아나 신생아가 당뇨를 갖고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당이 높을 것 같죠. 아니요. 이때 아기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아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엄마는 임신했을 때 뭐가 계속 치료제가 들어갑니까? 인슐린이 들어가지. 그럼 그 인슐린이라는 거는 혈당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인슐린이 들어가면 태아한테도 인슐린이 조금 갈까 안 갈까? 조금 가겠죠. 근데 태아는 당뇨가 없거든. 그런데 혈당을, 엄마의 인슐린이 들어와서 자기 혈당을 자꾸 떨어뜨리거든. 그래서 혈당이 오히려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혈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후에 혈당 검사를 확인해서 설탕물을 공급한다 하는 게 엄마에게서 임신, 그 당뇨인 엄마에게서 나온 신생아에 대한 케어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기한테는 거대아, 저혈당 이런 문제를 줄 수 있고, 또는 인부 자체에는 비뇨기의 감염, 또는 또 아기가 거대하라면서요. 그러면 아기가 거대하니까 양수의 양도 어떨까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 과다증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후출혈 이런 것도 자궁이 많이 커져서 작아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보통 커진 자궁이 아닌 것보다는, 많이 커진 자궁이 아닐 때보다는. 그래서 산후출혈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막이라고 있어요. 파막은요, 양수가 터진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파막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아기 상태야. 즉 쉽게 말해서 태아 상태야. 그래서 태아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태아 심장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심장 소리가 1분에 몇 번이다? 120에서 160번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기파수라고 있어요. 자, 조기파수라는 말은, 파수라는 말은 양수가 터진 거야. 근데 일찍 터진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분만 1기 이전에 양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분만 1기가 아직 안 됐는데 터졌는데,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고 걸어서 이동을 하고 이러면 안에 있는 양수가 다 바깥으로 나온다고. 쉽게 말해서 태아는 바짝 마른 사막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양수가 터졌더라도 최대한 다 빠지지 않게 머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도리 쪽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수평이 돼야 돼. 그래서 들것에 눕혀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조기 파수된 인부는 들것에 눕혀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파수가 되면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분만이 자꾸 지연되고자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내 분만할 수 있도록 유도 분만을 한다고 합시다. 자, 유도 분만이라는 건 빨리 분만을 진행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약을 투여할까? 옥시토신. 왜? 자궁을 수축을 시켜야 분만이 빨리 진행되니까. 되셨어요? 옥시토신을 투여하겠습니다.